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허성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도 배종찬 소장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어제 이제 개회가 됐잖아요. 예. 네. 100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앞으로 좀 이 코로나 정기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될지 전망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이번 정기국회 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21대 국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잖아요. 왜냐하면은 국회가 이제 47일 만에 늦깎이 개원을 하면서 사실 그 여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뭐 그 47일 동안에 국회가 개원을 하지 못해갖고 지금 늦깎이 했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도 어쨌든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여야가 좀 협치 정신을 살려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또 그 아직까지는 원구성이 사실 뭐 100%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6개 상임위가 여당에서 지금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 이제 정기국회 과정 동안 그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이 위원장목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여야가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수처 뭐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난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오케이지만은 그다음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그 21대 첫 정기국회가 좀 원만하게 정말 일하는 국회가 좀 될 수 있고 또 코로나 전국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좀 머리 맞대서 빨리빨리 좀 처리되고 하는 모습이 좀 주면은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좀 시원한 또 사이다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국민들을 좀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기국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야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상임위원장 문제가 좀 재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배종찬 소장은 이번 정기국회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허 이사장님과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그만큼 21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을 안고서 출발한 국회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은 일하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또 정쟁화될 수 있는 요소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허 이사장께서도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생 법안과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자. 그래서 민생 법안은 속도도 좀 다투고 속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힘을 모으고 좀 정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국회가 공전될 수밖에 없는, 파행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앞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첫 번째는 이제 수적인 열세,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끌려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도권 다툼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도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이슈 민감성입니다. 다루는 주제들이 일촉즉발의 정쟁화될 수 있는 주제가 많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추경 예산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 의료 관련 법안, 공공의대 설립 등 이낙연 대표가 어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제 사람 간의 만남은 화기애애해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 좀 나누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또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본회의가 이제
이제 개회되고 나서요. 박병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 취소된 거는 왜 그랬을까요? 허성우 이사장님. 예, 대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은 뭐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을 같이 이제 의장이 모아서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정기국회를 한번 좀 잘 해보자.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국민들한테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하려서 되게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차담회의를 한번 합니다. 저로 보면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그 앙금이 좀 의장한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그 본회의 일방적으로 그 집권 상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16개 상임위원장 또 본회의 상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의장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의장이 이제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차나 마시고 뭐 사진 찍고 이건 별 의미 없다. 네. 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100일 동안에 이 그 정기국회 동안은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사실 이게 이제 끌고 갑니다. 제대로 그렇죠. 보면은. 근데 이제 막 국회의장이 소집했는데 거기서 뭐 아무런 의제도 없이 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또 이게 의제 자체가 뭐 너무 또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의제를 야당한테 제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그 사진만 찍고 뭐 차 한 마시고 뭐 그냥 잘해보자. 그러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박병수 국회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 좀 앙금이 있네요. 좀 있죠. 그런데 예.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또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그 좀 만나서 그 잘 해보자 하는데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그 의제 내용들이 너무 또 그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의장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취소된 게 아니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좀 취소된 상황을 보면 또 앞으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고요. 역시 예, 거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 개인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가지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을 때는 또 민주당 야당이 상당히 서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적은 떠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원소속 정당에 대한 또 이 기울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또 인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박병석 의장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장실에서 나왔던 회의 자료에서 이제 법안 초안까지 붙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논의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상당히 이제 주도권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내대표 회동까지 가져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네. 그런 입장인데 원래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 또 4개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의장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제 법안 초안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의견 낼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 초안까지도 미리 실무자들이 좀 협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국회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인데 사실 그런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노출을 한 또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야 그리고, 네. 두 분의 이제 좀 기저에는 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어떠세요? 상임위 그 위원장 재배분 문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개원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부동산법이나 이런 것들 후속 조치가 일단 일방적으로 통과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소위에 그러면 간사를 맡아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요번에 이낙연 그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낙연 그 당대표와 새로 뭔가를 협치 차원에서 이 지금 상임위 위원장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그 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예, 네. 예.
아무튼 이제 이 정기국회가 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코로나19 극복 문제고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또 4차 추경 편성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배종찬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이낙연 대표도 어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 회동을 하면서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 재난지원금은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별 지급을 조금 방점을 두는 그런 이제 발언에 힘이 실렸는데 사실 이게 당 내에서도 제각각 의견이 다르거든요. 당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모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국민 여론도 상당히 팽팽합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선별 지급해야 될지 물어봤는데 예.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가 40.5%,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가 36.1%. 국민들도 한쪽으로 여론이 옮겨가 있지 않은데 또 원외에 또 국회 바깥에 있는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왜 지급을 못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SNS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언쟁이 되는 또 이것을 통해서 서로 다툼이 되는 상황까지 연결, 물론 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보다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채 발행의 규모, 그 다음에 당 내에서의 충분한 좀 논의를 통해서 이게 시기도 중요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느냐 아니냐. 그렇죠. 이걸 정치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보다 경제적으로 이게 반드시 재난 지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활성화, 명목 GDP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체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염두에 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각양각색이라서 이게 답이 추석 연휴 전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상당히 난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사장님 제가-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볼 때는 이제 4차 추경을 하는 데에서는 여야가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경제 살리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하면서 경제 살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쟁점상이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3월 17일 날 1차 때 이제 11조 7천억 가까이 지금 이제 1차 추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3차 때도 지금 35조 1천억 지금 그 3차 추경인데 이제 4차 부분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데 이 4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들어가 보면은 뭐 사회 안전망 문제라든가 뭐 그린 뉴딜 문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지금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4차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또 5차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지금 추경 이 부분이 실효성과 적법성 부분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물론 돈을 지금 부랴부랴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적재소수의 이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유발 효과까지 내야 되거든요. 우리 배정전 법무장 소장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4차를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그 예산을 갖고 왜냐하면 예산이 결국은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까지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야가 좀 잘 오만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2021년도 내년 예산안이 사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정 시한 내에 과연 처리되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그 4차 추경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556조가 편성됐죠. 그럼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그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가 되기 바라죠. 또 돼야 되고. 그렇기 역시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여야가 좀 해야 된다. 예. 역시 그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이 재정 문제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각 정당 내부 얘기를 좀 하나씩만 좀 다뤄보면
이낙연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 20대 여성 박성민 전 청년 대변인입니다. 이 파격적인 인선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배종찬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격적인 파격 인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성민 전 청년 대변인을 예. 지명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청년 몫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낙연 당대표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이유에는 뭐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20대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또 20대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당의 20대 지지층들을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낙연 당대표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를 쭉 이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예. 지금 당내의 경쟁이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 경쟁자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연령대로 보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좀 이재명 지사를 더 지지하는 경향,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박성민 이 전 청년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면서 20대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겨냥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구색 맞추기가 되면 안 된다. 박성민 최고위원이 단지 이제 이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자리만 차지하고서 있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왜 안보 문제는 20대가 논의하면 안 됩니까? 왜 추경은 20대가 논의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단순히 청년 관련 업무에만 국한되거나 아니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는 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일단 인선한 건 좋은데 앞으로 이 박성민 최고위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당에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년과 이 여성을 상징하는데 이 당의 외연을 젊은 층으로 넓혀간다 이런 전략적인 스탠스도 있지만 이낙연 대표 또 개인의 어떤 대선 행보와도 또 유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금 저는 이제 그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붙이면요. 예. 설명을 참 저도 의견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제 96년생 현재 지금 24살이잖아요. 대학교 지금 휴학 중인 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연소 최초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고대 휴학생이죠, 여성. 네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지지율과 관련된 추이를 보면 2030 세대 지지율이 조금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 최고위원회 이제 지명직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대표, 이낙연 당대표가 6개월 있으면 또 사퇴를 해야 할 상황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가버리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박 최고 같은 경우는 당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할론이라는 게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살에 이런 최연소 이 최고위원이 당에서 얼마나 이게 생존할 수 있을 건지, 얼마나 또 발언권을 이낙연 당대표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성취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거 그냥 덜러리 보여주기 쉬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의 오점이 될 수 있어서 잘할 알겠습니다. 걸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죠. 예.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내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 100일인가요? 네, 100일입니다. 금방 예. 100일이 됐습니다. 예. 예, 금방이죠. 예. 예. 평가를 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 양금희 의원은 A+를 주시더라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좀 평점을 주시겠어요? 저도 A+ 정도는 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일단은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패색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동안 이제 야당의 지지율을 일단 상당히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도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을 한번 흔들어 놨다. 흔들어 놔서 그래도 이제 그 집 나갔던 그 보수들이 야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물꼬를 텄다. 그래 적어도 그리고 예. 당을 또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모습에 상당히 그 좀 많은 점수를 저는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한 몇 점 주시겠어요? 글쎄 저는 그 수미양가로 따지면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당의 이미지도 개선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비호감이었던 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개선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지지율도 올라갔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의 안정과 변화가 도모되고 이제 시작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념도 중요하고 중도로 좀 옮겨가는 건 전략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이 기본소득이나 사선 연임 금지 외에 또 뭐 파격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더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보수정당의 매력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인물이 중요한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혁신적인 세대교체는 뭐냐? 그다음에 내부 혁신은 뭐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과제를 남겨놓기 긍정적이나 지금도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는 이유는 자체 발광 지지율이 안 되면 반사의 지지율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 사선 연임 금지도 지금 관철을 못 시킨 거잖아요. 관철이 안 된 거죠. 예.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저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과연 근본적이고 좀 더 내부의 혁신, 인물 교체 이런 부분의 과제는 분명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보세요? 예, 이사장님, 예.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내 어떤 개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100일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대에서 뭐 사선 연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이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비대위원장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 입장이다 보니까 원내에서 당내 뭐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을 지금 불협화음 없이 일단 100일 동안 끌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지금 그 임기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아마 그 당헌 당규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사항들 아마 혁신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당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들을 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9895님. 저는 의료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근처라고 동대문 남대문에서 일을 주지 않고 있어서 무한정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장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해서 절에 갑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뭐 전광훈 목사가 이제 퇴원을 해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예, 요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그 여론의 중심,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